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인 오명자라고 합니다. 동네에서 작은 미용실 하나 운영하며 살아온 평범한 아줌마예요. 오늘 아침도 8시에 가게 문을 열었어요. 30년을 내내 연 미용실입니다. 의자 3개, 작은 소파 하나, 벽에 빼곡히 붙은 오래된 사진들. 제 인생이 다 여기 있어요. 손님들이랑 찍은 사진도 있고 젊은 시절 남편이랑 찍은 흑백 사진도 한 장 끼어 있습니다. 남편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빚보증을 잘못 썼다가 집안이 기울었고 그 빚을 갚느라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들 대학 보내고 딸 시집 보내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어요. 오늘 아침엔 거울 앞에 앉아서 제 손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 파마약이랑 염색약에 절어서 손톱 밑은 늘 검어요.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 머리를 깎아줬을까요? 동네 아줌마들, 할머니들, 가끔은 젊은 처녀들도 왔었죠. 다들 제 손을 좋아했어요. 손맛이 있다고, 머리 감겨주면 시원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손님이 뜸해요. 단골 할머니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셨고 젊은 사람들은 대형 프랜차이즈 미용실로만 가요. 코로나 이후로는 더 심해졌죠. 오늘도 오전 내내 손님이 한 명도 안 왔어요. 의자에 앉아서 그냥 거리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삐 지나가는데 아무도 제 가게는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오후쯤 딸 수진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엄마 나야 내일 명절인데 우리 집에 잠깐 들를 거지? 하며 수진이가 말하더라고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그럼 당연하지. 내가 너 좋아하는 잡채랑 나물 다 싸갈게. 대답했죠. 그랬더니 수진이가 엄마 그런 거 안 가져와도 돼. 우리 요즘 배달 음식 시켜 먹어. 그냥 왔다가 한두 시간만 있다가 가. 다들 피곤해. 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 알았어. 라고 대답했는데 막상 전화를 끊고 나니까 가슴 한편이 답답하더라고요. 딸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런 일이 잦아졌어요. 명절에도 생일에도 항상 잠깐만 오래요. 그래도 전 잡채는 만들어 가야겠다 싶었어요. 수진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좋아하던 음식인데 지금도 좋아할 것 같아서요. 다음 날 오후 저는 큰 보자기에 반찬을 싸서 딸네 아파트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손녀 지우가 소파에 누워서 휴대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지우야, 할머니 왔어. 어디 보자. 우리 지우 또 예뻐졌네? 하며 제가 먼저 밝게 말을 걸었어요. 지우는 휴대폰에서 눈도 안 떼고 안녕하세요. 인사했어요. 그게 다였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진이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가져온 반찬통을 보더니 귀찮은 듯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러고는 가져오지 말라고 했는데 뭐하러 가져왔냐고 냉장고 꽉 찼는데 하며 짜증을 냈어요. 그래도 내가 좋아하던 건데 하며 말하니 단호하게 이제 그런 거 안 먹는다고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반찬통을 냉장고 한 구석에 밀어 넣었어요. 거실에 나와서 앉았는데 지우는 계속 휴대폰만 봤어요. 수진이는 설거지 끝내고는 빨래를 개기 시작했고요. 적막함이 민망해서 지우야 할머니 말이지. 너 엄마 어렸을 때는 말이야 하며 옛날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 순간 수진이가 끊어버렸어요. 엄마, 옛날 얘기는 그만해요. 애 지루해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위가 잠깐 방에서 나와서 어머님 안녕하세요. 하고는 금방 다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있는 것조차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수진이가 슬쩍 시계를 보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 이제 저녁 준비해야 하니까
더 늦기 전에 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난 갈게. 손녀한테 용돈을 주려고 했는데 지우가 이렇게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괜찮아요, 할머니.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봤는데 아무도 배웅을 안 하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거리는 온통 명절 분위기였어요. 가족들끼리 손잡고 걷고 웃으면서 대화하는 모습들. 저한테는 그게 다 드라마 속 이야기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미용실에 도착해서 불을 켰어요. 텅 빈 가게,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유난히 늙고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건물주였어요. 전화기 너머로 이런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장님, 저 건물주인데요.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저는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았어요. 요즘 이 건물 전체가 재개발 이야기가 돌고 있었거든요. 알겠다고 대답드리고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지켜온 이 자리에서도 이제 밀려나는 걸까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나는 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건물주가 10시에 온다고 했지만 저는 일찍부터 가게에 나왔어요. 30년을 지켜온 이 자리를 이제는 정말 떠나야 하는 건지 가게를 정리하면서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10시 정각 건물주가 들어왔어요. 40대쯤 되는 남자분이었는데 아버지한테 건물을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예전 주인 어르신은 저한테 늘 잘해주셨는데 이분은 좀 달랐어요. 건물주가 말했어요. 사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기로 해서 기존 임차인분들께 다 통보를 드리고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건물주가 서류를 꺼내면서 말했어요. 계약이 다음 달 말까지잖아요. 그때까지만 쓰시고 나가주시면 돼요. 리모델링 끝나면 임대료가 2배는 오를 거예요. 요즘 이 동네가 뜨고 있어서요. 2배라니.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리모델링 후엔 젊은 층 타겟으로 한 카페나 브런치 가게 같은 걸 들릴 계획이라고 하시길래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건물주는 덧붙여 말했어요. 사장님 나이도 있으시고 이젠 쉴 때도 되지 않았냐고요. 자식들도 다 컸을 텐데 일 그만하시고 편히 사시라고요. 저는 계약 때까지 잘 부탁드린다고만 인사드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건물주는 그렇게 본인의 볼일을 마치고 나갔어요. 텅 빈 가게에 혼자 남았습니다. 30년을 여기서 일해왔는데 나가야 한다니 갑자기 막막했어요. 점심때쯤 오랜만에 손님이 오셨어요. 김순덕 주머니셨어요. 저랑 비슷한 연배셨는데 20년 넘게 단골이셨죠. 아주머니께서 들어오시면서 오랜만이라고 요새 다리가 아파서 못 나왔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동안 안 보이셔서 궁금했는데 이렇게 뵈니 더 반가웠어요. 어서 오시라고 인사하고 머리를 해드렸어요. 머리를 감겨드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주머니는 언제나 그랬듯이 편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즘 손님 많이 줄지 않았느냐고 우리 동네 미용실들이 다 망해가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젊은 사람들은 다 프랜차이즈 미용실, 대형 미용실로 가고 어르신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요즘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맞다고 맞장구 치시면서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제 손맛이 제일 좋다고 다른 데 가면 뭔가 허전하다고 하셨어요. 아직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한 명은 있다는 것.
내가 살아온 시간이 허무하지만은 않았구나 싶어. 아주머니 말씀에 저는 코끝이 찡했어요. 사실은 다음 달 말이면 여기 문을 닫게 됐다고 아주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아주머니는 뭐, 문을 닫는다고 하시며 아주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니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그럼 당신은 이제 어디 가서 머리를 하냐며 그래도 참 고생 많았다고 복잡한 감정을 전하셨어요. 아주머니의 머리를 말리면서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잘 참았어요. 손님 앞에서 울 순 없잖아요. 아주머니께서 일어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명자야, 나이 들면 말이야. 하나씩 다 잃어가는 거야. 익숙한 것들이 자꾸 사라지지. 근데 어쩌겠어. 사는 게 그런 거지 뭐. 하시며 돈을 주시고 나가셨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가게 영업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아들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들은 잠깐 말을 머뭇거리더니 본인네 집으로 이사 오는 게 어떠냐고 물었어요. 결혼한 아들이 그런 말을 하니 놀라서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어요. 아들은 엄마가 혼자 사시는 걸 계속 두고 볼 수도 없고 가게 정리하는 김에 같이 살게 이사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아들의 말에 저는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돼서 며느리는 뭐라고 하냐고 물어봤어요. 당연히 며느리도 괜찮다고 했다며 방도 하나 비어 있으니 오시라고 했어요. 혼자 살기는 외로웠지만 아들네 집에 가면 어떨까 걱정도 되었어요. 그래도 아들이 제안한 거니까 저는 알겠다고 고맙다고 대답했어요. 이사를 하루 앞두었어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지킨 이 자리를 이제는 떠나야 한다는 것이 믿기지도 않았고 아쉽기도 했어요. 손님들과 찍은 사진, 아이들의 어릴 적 사진, 남편과 찍은 사진들을 보고 있자니 눈물이 났어요. 하나하나 떼어 사진도 제 마음들도 모두 박스에 담았습니다. 미용 기구들, 오래된 수건들, 단골 할머니들이 주신 선물들도 모두 정리하는데 추억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아들이 와서 이사를 도우며 필요 없는 것들이니 다 버리라고 했어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응, 버려야지. 이제 안 할 거니까 버리자. 하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짐들을 죄다 버리고 30년 동안 걸려있던 간판도 드디어 내렸습니다. 간판을 내리는 순간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아들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는데 다행인 걸까요? 아들이 빨리빨리 하자고 재촉하는 바람에 눈물이 날 틈도 없었습니다. 이삿짐을 싸서 막상 제가 가져갈 짐은 초라하리만큼 적은 양이었어요. 아들네 아파트로 갔어요. 며느리 민지가 미안하리만큼 방긋 웃으며 반겨줬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방은 저쪽이에요. 하며 방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현관 옆에 있는 작은 방이었는데 햇빛이 잘 들지 않아 조금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아들네 집에 얹혀 사는 건데 불평할 수는 없지요. 짐이 적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가 저녁 식사를 차렸다며 저를 불렀어요. 배달 음식이길래 며느리에게 이제부터 내가 밥을 하겠다고 했어요. 민지는 여전히 웃으며 아니라고 우리는 배달 음식 먹는 게 편하고 맛있다고 하면서 어머님도 그냥 편하게 쉬시라고 말했어요. 더 이야기하면 우기는 것 같아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 나와 앉았어요. 아들은 TV를 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자기 방에 들어갔어요. TV 소리만 들리는 적막함이 불편해 저도 제 방으로 들어왔는데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어서 그런지 갑자기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들네 집에서의 첫 아침이 되었어요.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30년 동안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게 몸에 배어서 그런지 자동으로 눈이 떠지더라고요. 밥을 해야겠다 싶어서 조용히 일어나 주방으로 갔어요. 일하러 가야 하는 아들이랑 며느리에게 아침이라도 해줘서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냉장고를 열었는데 배달 음식 먹다 남은 반찬들, 음료수, 과일 조금 그게 다였어요. 그래도 있는 걸로 뭔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때 며느리가 나왔어요. 민지는 어머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하며 물었어요. 혹시 내가 깨웠나 싶어서 미안하다고 아침 식사를 좀 준비하려고 한다고 했더니 저희들은 아침 안 먹는다고 커피만 마시고 출근한다며 그냥 편하게 더 주무시라고 했어요. 제가 할 일이 없는 것 같아 저는 그냥 거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민지는 커피만 한 잔 마시고는 금방 준비하고 나갔어요. 이내 아들 진우도 허겁지겁 나갔습니다. 아들 부부가 출근하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TV를 켰는데 뭘 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그냥 껐어요. 청소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청소기를 찾는데 로봇 청소기가 저쪽에서부터 오고 있었어요. 안 그래도 더러울 게 없는 집인데 로봇 청소기까지 돌리니 더 깨끗한 것 같았어요. 빨래라도 하려고 했는데 빨래도 별로 없고 제가 쓰던 세탁기와 달라서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정말이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난처했어요. 그래도 미용실에 있을 때는 바쁘진 않아도 손님이 올까 싶어서 기다리며 이것저것 준비할 게 있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점심때가 됐어요. 어제 남은 배달 음식으로 점심 식사를 때웠습니다. 오후에는 산책이라도 나가볼까 했는데 30년을 살던 우리 동네랑은 다르니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결국 그냥 방에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래, 30년 동안 일했으니 좀 쉬자. 저녁이 되자 아들 부부가 함께 들어왔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나가서 말했습니다. 내가 저녁 식사 준비를 좀 하겠다고 했더니 민지가 오는 길에 치킨을 시켰으니 곧 올 거라고 했어요. 저녁 식사를 밥이 아닌 치킨으로 한다고 하니 좀 놀랐지만 이 집 식구들에게 맞춰야죠. 곧 치킨이 배달됐어요. 모두 거실에 앉아 치킨을 먹으면서 TV를 봤어요. 뭔지 모를 어색함이 맴돌았어요. 아들은 회사 일로 피곤한지 말이 없었고 민지는 핸드폰을 보면서 먹었어요. 제가 먼저 아들에게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냐고 말을 건넸습니다. 아들은 건성으로 그냥 바빴다고 대답했어요. 며느리에게도 회사 괜찮았는지 물었더니 민지는 쌩긋 웃으면서 그냥 그랬다고 했어요. 대화는 좀처럼 이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치킨을 먹었습니다. 입맛은 없었지만 왠지 남기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도 소리 안 나게 조용히 있고 애들이 회사에 간 시간에만 거실에 있었어요. 저녁에도 말을 아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지가 급하게 회사에서 뭔가 가져가려고 집에 왔어요. 저는 방에 있다가 인기척에 거실로 나갔는데 민지가 본인 방에서 전화 통화하는 게 열린 문틈 사이로 들렸어요. 힘들어 죽겠다고 어머님이 계속 집에 계시는데 내가 편할 리 있냐고 뭐 하나 하려고 해도 눈치 보인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때 민지가 한숨을 크게 쉬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미용실 정리하면 보증금 3천만 원 나온다고 진우가 그거 꼭 받아줄 거라고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진우가 어차피 나중에 우리한테 올 돈이니 지금 받아서 쓰는 게 낫지 않냐고 이번에 아파트 옮기려면 목돈 필요한데 잘 됐다고 했다네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어요.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민지는 또 웃으면서 어머님은 모르신다고 3천만 원 아니면 내가 이 고생을 왜 하겠냐고 그냥 왜 모시냐고 했어요. 민지는 솔직히 돈 때문에 참는 거라고 내년에 전세 갱신할 때 돈 보태달라고 하면 어머님도 거절 못 하실 거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는 모르겠다고 아직 생각 안 해봤다고 뭐든 핑계 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얼른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 집으로 오라고 한 게 돈 때문이었다니, 제 돈이 목적이었다니, 가슴이 너무 아프고 슬펐어요.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그날부터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왔어요. 계속 민지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3천만 원 받으려고 모신 거야. 어차피 나중에 우리한테 올 돈이야. 3천만 원 없었으면 모시겠다고 안 했어. 거울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악착같이 일해서 남편 빚 갚고 아이들 키우는데 제 일생을 바쳤어요. 그렇게 모은 돈이 3천만 원이었고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아들은 돈 때문에 저를 이 집에 데려온 거라니 충격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제가 방에만 있어도 아들과 며느리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눈치더니 드디어 아들이 문을 빼꼼 열고 들여다봅니다. 뭐 하냐고 묻길래 저는 아무 일도 없는 척 그냥 좀 피곤해서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아들은 두말 않고 알겠다며 가버렸어요. 저는 짐 가방 속에서 통장을 꺼내 확인했어요. 미용실 보증금 3천만 원. 저는 통장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일어나 짐가방에 옷들을 넣기 시작했어요. 통장은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마음을 안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결단해야 했어요. 너무 두렵고 무서웠지만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이 돈으로 저는 다시 시작할 거예요.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고 뭘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집을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창밖을 보니 아직 어두웠고 아들 부부는 깊이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어요. 저는 빨리 아침이 밝아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하기만을 기다렸어요. 저는 작은 거울 앞에 앉았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머리가 많이 자랐더라고요. 미용실을 빼야 한다는 통보를 받은 후부터 제 머리를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아들이 다 버리라고 했지만 차마 버릴 수가 없어서 몰래 챙겨온 미용 가위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저는 제 머리를 싹둑 자르기 시작했어요. 머리카락이 떨어졌어요. 가위질을 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 손으로 참 많은 사람들 머리를 만져주고 감겨줬는데 정작 저는 누구한테 머리를 기댄 적이 없더라고요. 남편한테도 아들한테도 딸한테도요. 항상 제가 안아주고 제가 위로하고 제가 씻겨주고 정작 받아본 적은 없었네요. 머리를 다듬고 나니 마음도 머리도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머리를 자르고 나서 저는 편지를 썼어요. 식탁 위에 놓인 작은 메모지에 볼펜으로 천천히 썼어요. 진우야, 민지야. 너희가 나를 3천만 원 때문에 데려왔다는 걸 알게 되었어. 줄 수 없어서 정말 미안하다. 건강하게 잘 지내. 엄마가 라고. 편지를 쓰고 나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돈을 못 주겠다고 했으니 아이들도 날 찾지 않을 테니 정말 마지막이구나 싶어서 너무 슬펐어요. 한켠으로 아들에게 돈을 주지 못해 마음이 아팠습니다. 편지를 책상 위에 놓고 저는 가방을 들었어요.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가방이 무거웠어요. 애초에 짐이 많았던 것도 아닌데 아마 무거운 건 가방이 아니라 마음이었을 거예요.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어디로 갈지는 정하지 못했어요.
그냥 일단 멀리 가고 싶었어요. 서울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무작정 터미널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내가 정말 잘한 건지, 아들에게 전화는 올지, 편지를 보고 혹시 찾으러 오지는 않을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아마 제가 나갔는지 며칠이 지나도 모를지 몰라요. 알아도 찾지 않을 수도 있겠죠. 버스는 계속 달려 터미널에 도착했어요. 갈 곳 없이 나왔던 터라 터미널 대합실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 맞다. 문득 TV에서 삼척 바다가 나오는 걸 보고는 친구가 떠올랐어요. 삼척에 사는 친구, 박영숙이요. 영숙이는 아주 오래전에 제 미용실 단골 손님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동네에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친구였죠. 남편이 돌아가시자마자 고향인 삼척에 내려가 펜션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게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영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숙아, 나 명자야 하자마자 영숙이는 아주 반갑게 명자야 하고 소리쳤어요. 뭐라 설명해야 할지 몰라 억울해 하고 아무 말 못했더니 눈치 빠른 영숙이는 무슨 일이냐고 괜찮냐고 물었어요. 말하자면 길지만 미용실도 닫았고 아들 집에 있다가 집을 나왔다고 했어요. 영숙이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얼른 펜션으로 오라고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조금은 안심이 되어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삼척행 버스표를 구매했고 그렇게 삼척으로 떠났습니다. 오후가 돼서야 버스가 삼척에 도착했어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시원한 바람이 불었어요. 바다 냄새가 났어요. 짠한 냄새, 오랜만에 맡아보는 냄새였어요. 영숙이가 터미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명자야, 영숙아. 우리는 서로를 부르며 껴안았어요. 일단 집으로 가서 밥부터 먹고 얘기하자며 영숙이가 제 가방을 들어주면서 말했어요. 우리는 영숙이 차를 타고 펜션으로 향했어요. 영숙이네 펜션은 바다가 바로 보이는 곳에 있었어요. 작고 아담했어요. 여기는 손님 없는 방이니 마음 편하게 있으라며 방 하나를 내주었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어요. 바닷바람이 들어오고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서 한참 바다를 보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깊이 잤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시원한 바람을 맞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요즘 통 잠을 못 자서 그런 걸까요? 여튼 아들네 집이 아닌 곳에서 자니 두 다리 쭉 뻗고 잤어요. 눈을 떴는데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얼른 창문을 열고 바다를 봤는데 푸른 바다가 아침 햇살을 받아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아침이 제 것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명자야 밥 먹어. 주방에서 영숙이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주방으로 갔는데 영숙이가 아침상을 차려놨더라고요. 된장찌개랑 김치, 계란말이가 소박하게 놓여 있었어요. 우리 둘이 마주 앉아서 밥을 먹었는데 그냥 너무 편했어요. 눈치 볼 것도 없고 조용히 있어야 할 것도 없고 그냥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다니 코끝이 시큰했어요. 밥을 먹고 나서 우리는 거실에 앉았어요. 영숙이가 차를 내오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제 얘기 좀 해줄 수 있겠냐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요.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미용실을 정리한 것부터 시작해서 아들네 집으로 간 것, 그리고 며느리의 전화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된 것까지 다 이야기했어요. 영숙이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막상 이야기를 다 하고 나니까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3천만 원 들고 나온 거라고. 아들한테 주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서 결국 도망치듯 나오게 되었다고요.
제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인데 돈 때문에 날 데리고 있었다는 게 너무 서럽기도 하면서 줄 수 없는 게 미안하기도 했다고요. 영숙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말했어요. 영숙이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본인도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살면서 많이 외로웠다고, 자식들이 가끔 내려오는데 올 때마다 돈 얘기라고, 엄마 연금 얼마냐, 펜션 팔면 얼마냐, 그런 얘기만 하더라고. 그래서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간다고 하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영숙이는 결심했대요.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쓰겠다고, 자식들한테 안 주겠다고. 미안하지만 나도 살아야 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는데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시간이었어요. 며칠 뒤 영숙이가 저를 데리고 마을 구경을 시켜줬어요. 이곳은 삼척에서도 더 들어간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마을 어귀에 작은 슈퍼가 있었는데 영숙이가 슈퍼 사장님께 서울서 내려와 한동안 우리 집에 있을 거라며 저를 소개했어요. 슈퍼 사장님은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오라고 친절하게 말씀하셨어요. 마을을 걷다 보니 빈 점포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아주 작은 가게였는데 임대 표시가 붙어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영숙이가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가게가 비어서 봤다고 했더니 예전에 구멍가게였는데 주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빈지 1년이 넘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 가게를 한참 봤어요. 제가 했던 미용실보다 반은 작았지만 아담하고 느낌이 좋았어요. 이상하게 자꾸 눈이 갔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안 와 뒤척거렸어요. 자꾸 그 빈 가게가 생각나서 잠을 이룰 수 없더라고요. 벌떡 일어나 통장을 꺼내봤어요. 3천만 원, 이 돈으로 다시 미용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내 나이 67인데 이제 와서 어떻게 다시 시작을 할 수 있겠어요. 젊은 사람들도 힘든 세상인데 나이 든 내가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30년을 했던 일인데 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냥 포기하는 게 과연 맞을까 싶기도 했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낼 수는 없었어요. 최소한 시도라도 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조금 편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마자 영숙이한테 조심스럽게 그 빈 가게에서 미용실 하고 싶다고 말을 꺼냈어요. 영숙이는 깜짝 놀라며 여기서 미용실? 하고 물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미용밖에 없고 30년을 했던 일인데 그냥 놀고 있을 수는 없다고 했어요. 영숙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어요. 여긴 제가 살던 곳과 다르게 시골이라 젊은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어르신이라 손님이 있을지 모르겠다고요. 그 말에 저도 잠시 흔들릴 뻔했지만 마음을 다잡고 그래도 시도는 해보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영숙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하고 싶으면 해보라고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이 동네 어르신들 머리 자를 데가 없어서 불편해 하시면서도 읍내까지 나가야 하는데 다리 아픈 분들은 못 가시고 그러셨다고 어쩌면 내가 여기서 미용실 해주면 좋아하실 것 같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영숙이가 가게 주인 연락처를 알아봤어요. 주인은 서울에 사는 분이었고 할머니의 아들이었대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가게 임대하고 싶어서 연락드렸다고 하니 친절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사실 오래 비워둔 곳이라 리모델링을 좀 해야 할 거라고요. 보증금이랑 월세는 얼마나 되는지 여쭙고 주인이 금액을 말해 주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서울에 비하면 정말 싼 거였어요. 제가 가게를 직접 보고 싶다고 말씀드리니 이번 주말에 내려오시겠다고 그때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영숙이를 봤는데 영숙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영숙이도 설렜는지 진짜 하는 거냐고 2번이나 물었어요. 저는 응, 진짜 하는 거야 하고 화답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설레었어요. 주말에 주인이 내려왔고 40대 남자분이었는데 인상이 좋았어요. 우리는 가게 앞에서 만났고 주인이 문을 열어줬어요. 가게 안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오래된 선반들과 낡은 카운터가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공간이 좋았어요. 창문도 크고 햇빛도 잘 들어왔거든요. 주인이 미안한 듯이 말했어요. 많이 낡아서 정리할 게 좀 많겠다고 했어요. 제가 잘 정리해서 해보겠다고 했어요. 이어 주인은 뭐 하실 거냐고 물어서 미용실을 할 생각이라고 했어요. 주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너무 좋다고 말했어요. 물론 여기 아닌 다른 곳에서 미용을 하셨지만 미용 사셨다고 하셨어요. 평생 미용으로 자기들을 키워주셨다고 고생 많으셨다고 하셨어요. 이곳이 미용실이 되면 의미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인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보증금은 적게 받겠다고 월세만 잘 내주시면 된다고요. 어머니가 하시던 일을 다른 분이 이어주신다는 게 너무 좋다고요.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인사를 드렸습니다. 계약하는 날이 되었어요.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제 이름 오명자를 쓰는 순간이 정말 뭉클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그저 너무 기뻤습니다. 영숙이가 옆에서 박수를 치면서 명자야, 축하해. 하고 말했어요. 저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매일 가게로 나갔어요. 영숙이도 시간이 날 때마다 와서 도와줬는데 우리 둘이서 먼지 쌓인 가게를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먼지가 정말 많았어요. 1년 넘게 비어 있었으니까 당연했죠. 걸레질을 하고 또 하고 창문을 닫고 벽을 닫고 바닥을 쓸고 닦았어요. 일주일 내내 청소만 했는데도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즐거웠어요. 내 가게를 만든다는 게, 내 공간을 꾸민다는 게 이렇게 설레는 일인 줄 몰랐어요. 청소가 끝나고 나서 저는 읍내로 나가서 미용기구를 사러 갔어요. 영숙이가 차로 데려다 줬는데 미용기구 파는 곳에 들어가니까 옛 생각이 났어요. 30년 전에도 이렇게 처음 미용실 시작할 때 남편이랑 같이 기구를 사러 다녔었거든요. 그때는 돈이 없어서 중고로 샀었는데 이번에는 제 돈으로 새 걸 살 수 있었어요. 의자 하나, 큰 거울, 가위랑 빗세트, 드라이기 하나하나 고르면서 엄청 설렜어요. 주인 아저씨가 새로 오픈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맞다고 작은 미용실 시작할 거라고 대답하면서도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아저씨는 웃으면서 요즘 미용실 하기 힘든데 잘 되길 바란다고 힘내라고 했어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기구들을 차에 싣고 돌아오는 길에 영숙이가 저를 보고는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얼굴이 환해졌다고 했어요. 저도 스스로 그런 기분이 들어서 요즘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간판을 다는 날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나오셨어요. 슈퍼 사장님도 오시고 옆집 할머니도 오시고 동네 어르신 몇 분도 오시고요. 간판을 걸고 나니까 이게 내 미용실이구나, 정말 시작하게 되었구나 싶더라고요. 슈퍼 사장님이 미용실이었냐고 우리 동네에 미용실이 없어서 불편했는데 잘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옆집 할머님께서도 좋다고 머리 좀 잘라야 하는데 머리 때문에 시내까지 나가기가 힘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음 주부터 오픈할 거니까 그때 꼭 오시라고 알려드리면서도 기분이 묘했어요. 이제서야 실감이 좀 난다고 해야 할까요? 오픈 전날 밤, 내일이면 첫 손님을 맞이하는 건데, 정말 손님이 올지, 제가 잘할 수 있을지 사뭇 걱정이 됐어요. 창문을 열고 바다를 봤어요. 달빛에 반짝이는 바다가 보이고 파도 소리가 조용히 들렸어요. 저는 혼자 몇 번이고 되새기며 다짐했어요. 할 수 있다고 30년 동안 했던 일이니 내가 할 수 있는 걸 그냥 해보자고 마음 편히 하면 될 거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져서 침대에 누워서 내일을 생각했어요. 첫 손님이 오면 뭐라고 인사해야 하나, 어떻게 머리를 깎아드려야 하나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새 잠이 들었어요. 꿈을 꿨는데 미용실이 손님들로 가득 찬 꿈이었어요. 다들 웃고 있고 저도 웃고 있고 행복한 꿈이었어요. 드디어 오픈하는 날이에요. 의외로 푹 잘 자고 일어나서 기분 좋게 미용실에 가려고 하는데 영숙이가 떨리냐고 물으면서 함께 나서줬어요. 전 너무 떨린다고 말하며 함께 가주는 영숙이를 보았죠. 참 고마웠어요. 영숙이랑 같이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어요. 거울도 닦고 의자도 닦고요. 모든 게 완벽한 것 같았어요. 문을 연 지 1시간이 지나도 손님이 안 왔어요. 2시간이 지나도 안 왔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역시 안 되는 건가 하는 마음이 슬슬 몰려왔어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갑자기 미용실 문이 열렸어요. 간판 달 때 오셨던 옆집 할머님께서 사장님, 머리 좀 잘라줘요. 하며 들어오시는 거예요. 덥수룩해서 답답하다고 말을 이으시면서요. 첫 손님이 너무 반가워서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활기차게 인사드리며 얼른 의자로 모셨어요. 할머님께서 의자에 앉으시면서 여기 깨끗하게 잘 해놨네 하셨어요. 할머님 머리를 감겨드릴 땐 할머님께서 손이 야무지다고 시원하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조금 쉬었어도 30년 동안 해왔던 일이라 그런지 손이 저절로 움직이더라고요. 할머님의 칭찬에 더 힘이 나는 것 같았어요. 첫 손님이셨던 할머님께서 가시고 나서도 오후에 2분이 더 오셨어요. 다 동네 어르신들이었는데 슈퍼 사장님이 미용실이 생긴다고 너무 좋다고 엄청 말씀하셔서 그 소문을 듣고 오셨대요. 머리를 해드리면서 어르신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시시콜콜한 날씨 이야기부터 동네 이야기, 가족 이야기도 여쭤보니 어르신들이 즐겁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한 분이 여기 계속 있을 거냐고 물으셔서 그렇다고 대답드리니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무 잘 됐다고 동네에 꼭 필요한 곳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어르신들 머리 해드리면서 살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잘한 선택이다 싶었어요. 첫날 손님은 3분이 전부였지만 저는 마음이 몽글몽글 진심으로 너무 행복했어요. 일주일이 지났고 하루에 1분뿐인 날도 있고 서너 분씩 오시는 날도 있고 들쑥날쑥했지만 즐거웠어요. 한 번 오신 분들은 꼭 다시 오시겠다고 해주셨어요. 어느 날 오후에는 할아버님 한 분이 오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오시더니 여기가 새로 생긴 이발소냐고 물으셨어요. 맞다고 어서 오시라고 인사드리면서 할아버님을 의자에 앉혀드리고 머리를 깎아드렸는데 할아버님께서 당신은 6.25 때 여기 피난 와서 그냥 눌러 앉았다고 하셨어요. 자식들은 다 서울 가고 홀로 여기 남았다고요. 저는 가만히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조금 해드렸어요. 저도 서울서 30년 미용실 했다가 여기 와서 새로 시작하는 거라고요.
할아버지가 거울 속으로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나이 들어서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용기 있다고, 아주 잘했다고요. 저는 그 말에 뭉클했어요. 그리고 정말 힘이 되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슈퍼 사장님이 가게로 오셔서 다음 주에 마을 경로당에서 작은 행사가 있는데 오면 좋겠다고, 새로 오신 분들 환영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제가 가도 될지 몰라서 놀라며 여쭸어요. 제가 가도 되냐고요. 슈퍼 사장님은 이제 이 마을 사람인데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다들 제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고, 머리도 잘 잘라주시고 파마도 잘한다고, 그리고 이야기도 잘 들어준다고요. 제가 마을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게, 미용실 오신 분들이 좋게 생각해 주신다는 게 정말 기뻤어요. 그날 저녁 영숙이에게 마을 행사에 초대받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영숙이는 잘 됐다고, 너무 잘하고 있다고 함께 기뻐해 주고 격려해 주었어요. 서울에 있을 때는 이웃이 누군지 몰랐는데 여기서는 한 달 만에 동네 분들이 저를 알아봐도 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필요로 해 주시니 이게 진짜 내 자리구나. 이게 내가 찾던 곳이구나 싶었어요. 삼척에 온 지 시간이 꽤 흘렀어요.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선선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저녁에는 바다를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규칙적인 생활이었지만 지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어요. 손님들도 많이 늘었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서너 분이었는데 단골 손님도 생기고 동네 사람들은 저를 오래전부터 여기 살았던 사람처럼 대해주셨어요. 아들, 며느리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셨죠? 집을 나오고 나서 걱정하는 듯한 목소리로 아들이 전화했었어요. 어디냐고, 괜찮은 거냐고요. 저는 괜찮다고 짧은 대답만 남겼어요. 아들은 어디냐고 물었지만 전 그냥 친구네라며 이야기해주지 않았어요. 아들은 집으로 오시라고,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오해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 제 마음도 흔들렸던 건 사실이에요. 제 오해일 수도 있고 애들 이야기를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다고 해도 아들 며느리에게 돈을 줄 처지는 아닌 게 확실하니까요. 그래서 전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말했어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한동안 아들은 매일 같이 전화했었어요. 전 별말 없이 괜찮다며 끊었어요. 또 다시 걸려온 전화에선 아들의 목소리가 달랐어요. 대체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는 거냐고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고집이 아니라고, 여기서 내 일하면서 살고 싶다고 말했더니 아들은 무슨 일을 한다는 거냐고, 나이 생각도 하시라면서 불편한 듯 말했어요. 저는 딱 잘라서 미용실 다시 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들은 잠깐 침묵하더니 퉁명스럽게 알겠다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로 아들은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딸에게도 한번 전화가 와서 제가 친구네 있다고 말했는데 그러냐고 하면서 궁금해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따로 전화를 하거나 하진 않아요. 아이 키우랴 살림하랴 바쁘겠죠. 어느 날 오후에 가게에서 손님 머리를 다듬고 있는데 슈퍼 사장님이 큰 통을 들고 오셨어요. 김장김치라고 가져가라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이걸 어떻게 받냐고 했더니 집에 김장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다고 하시면서 주셨어요. 슈퍼 사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주변 사람들을 챙겨주시는 모습을 자주 봤거든요. 제가 손사래를 쳤지만 사장님은 맛이나 보라며 그냥 놓고 가셨어요. 며칠 뒤에 저는 멸치볶음을 넉넉히 만들어 영숙이도 주고 슈퍼 사장님 댁에도 가져다 드렸더니
사장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입맛에 맞으실지 몰라 조금 걱정됐는데 좋아하시는 걸 보니 기우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서로 나눠 먹었어요. 사장님이 과일을 갖다 주시면 저는 반찬을 만들어 드렸고 영숙이가 간혹 시내에서 떡을 사오면 사장님과 제게 나눠줬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인데 여기서는 다들 서로를 챙겼어요. 가족보다 더 따뜻했어요. 또 어느 날이었어요. 제게 힘을 주셨던 할아버님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오셨었는데 2달 넘게 안 보이시더라고요. 슈퍼에 갔다가 사장님께 여쭤봤어요. 지팡이 할아버님 요즘 못 뵀는데 어디 가셨냐고요. 사장님이 답해 주시길 안 그래도 안 좋던 다리가 더 안 좋아지셔서 거동이 어려워 집에만 계신다는 거예요. 혼자 살고 계시는데 걱정이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할아버님 댁 주소를 여쭤보고 다음 날 오후에 미용 도구를 챙겨서 할아버님 댁으로 갔어요. 작은 단층 집이었는데 문을 두드리니까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쳐다보셨어요. 할아버님께서 여길 어떻게 왔냐고 깜짝 놀라시면서도 반가운 기색이 얼굴에 가득하셨어요. 제가 웃으면서 할아버님께서 한참 안 오셔서 찾아왔다고 오늘은 여기서 머리 깎아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할아버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는 너무 고맙다고 연신 말씀하셨어요. 저는 할아버님을 마당 평상에 앉히고 머리를 깎아드렸어요. 머리를 깎으면서 할아버님께서 다리가 아파서 집안에서도 간신히 움직인다고 집 밖에는 나갈 수조차 없다고 쓸쓸함을 감추지 못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늙은이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맙다며 몇 번을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직접 올 테니 걱정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혹시 몰라 제 연락처도 드리고 할아버님 번호도 받아두었어요. 할아버님께서는 이번엔 고맙단 말 대신 아무 말씀 없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따뜻했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싶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하잖아요. 혈육이 제일 가깝다고 하고요. 하지만 저는 이곳에 와서 때로는 선택한 인연이 더 따뜻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끔 아들, 딸이 생각났지만 굳이 반가워하지도 않는 전화일 테니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단골 할머님 한 분이 가게에 오셨는데 평소와 다르게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파마를 말아드리는데 할머님께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혹시 섬에 가볼 생각은 없냐고요. 저는 손을 멈추고 섬이요? 하고 물었더니 할머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여기서 배 타고 1시간쯤 가면 작은 섬이 있는데 거기 친척이 사신다고 그 섬에 어르신이 5분 계시는데 그중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2분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육지까지 나오려면 배를 타고 나와야 하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엄두도 못 낼 일이시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못 깎고 지내신대요. 제가 한 번만 가주면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다고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섬이라. 사실 전 섬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댁에 찾아갔을 때 그 기분이 떠올랐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한번 가볼게요. 하고요. 며칠 뒤 저는 섬에 갈 준비를 했어요. 가위랑 빗, 드라이기, 면도기, 미용도구들을 하나하나 가방에 넣었어요. 이 이야기를 아는 영숙이가 같이 가주겠다고 했어요. 처음이라 혼자 잘할 수 있을까 내심 걱정됐었는데 영숙이가 함께 해준다고 하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어요.
할머님께서 섬 이장님께 미리 연락을 해주셨대요.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셔서 저는 설레면서도 떨렸어요. 부두에 도착하니 아주 작은 여객선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숙이랑 저는 짐을 들고 배에 올랐어요. 배가 출발하니 바다가 넓게 펼쳐졌어요. 파도가 배를 흔들었는데도 무섭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시원하고 좋았어요. 영숙이가 옆에서 바다가 예쁘지 않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은 바다에서 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넓은 바다를 보니까 제 고민들이 작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배에서 내리니까 이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60대쯤 되신 남자분이었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맞아주셨어요. 이장님께서 우리를 마을회관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걸어가면서 섬 풍경이 보였어요. 작은 집들, 좁은 길, 바다가 보이는 언덕.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마을회관에 도착했는데 어르신 세 분이 기다리고 계셨고 다른 두 분은 댁에 계신다고 하셨어요. 저희를 보시면서 반갑게 웃어주시고 두 팔 벌려 맞아주셨어요. 한 할머님께서 우리 때문에 이 먼 섬까지 와주셔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저희는 인사를 하고선 오늘 편하게 머리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셨어요. 영숙이가 회관 안에 의자를 놓고 준비를 도와주었어요. 첫 번째로 반겨주신 할머님을 의자에 앉혀드렸어요. 머리가 정말 길게 자라 있어서 잘라드렸어요. 육지 나가는 게 힘들어서 1년 동안 못 나갔다고, 그래서 그냥 지냈다고 하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할머님 머리를 다듬기 시작했어요. 할머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여기 원래 사람도 많지 않았지만, 이젠 젊은 사람도 다 나가고 우리 같은 늙은이들만 남았다고 하시면서 외롭다고 하셨어요. 근데 태어난 곳이니 여기서 살다 가야 하지 않겠냐며 말끝을 흐리셨어요. 파마를 말아드리고 영숙이가 할머님 자리를 바꿔드렸어요. 오랫동안 머리를 깎지 못해 덥수룩했던 할아버님께서 앉으셨어요. 할아버님 머리를 다 잘라드리고 거울을 보여드렸더니 할아버님께서 아주 환하게 웃으셨어요. 아이고, 좋아라. 시원해요. 하시는데 제가 다 기분 좋더라고요. 그렇게 남은 한 분 머리까지 다 해드렸어요. 마침 점심때가 됐는데 이장님께서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회관에 밥상을 차려주시면서 같이 먹자고 하셨어요. 김치찌개랑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로 정성껏 차려주셨어요. 밥을 먹으면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섬에 관한 이야기도 듣고 하니 재미있었어요. 점심을 다 먹고 오후에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댁 두 곳에 방문했어요. 무뚝뚝한 할아버님 댁에 갔는데 머리를 다 잘라드릴 때까지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다 자르자마자 할머님께 커피 좀 타주라고 하셨어요. 할머님께서 저 양반의 표현 방식이 저렇다며 고마워서 저러는 거라고 얼른 커피를 석 잔 내어주셨어요. 이장님도 덕분에 할아버님 커피를 얻어 마신다며 농담하시고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어요. 작별 인사를 하는데 할머님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또 오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몇 번인지 셀 수도 없이 많이 고맙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니까 울컥하고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마지막 할아버님까지 머리를 다 깎고 나니까 마지막 배 시간이 거의 다 됐더라고요. 이장님께서 부두까지 데려다 주셔서 급하게 배를 탔어요. 오늘 수고해준 영숙이의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너무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말했더니 영숙이도 제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오늘 정말 잘했다고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걸 보니 본인이 다 뿌듯했다고 하더라고요. 뿌듯하고 기쁜 하루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며칠 뒤 이장님께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들이 다음에 또 와달라고 하시는데 가능하냐고 묻길래 저는 망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답했어요. 네, 갈게요. 하고요. 그렇게 저는 매달 한 번씩 섬에 가기로 했어요. 영숙이도 같이 가주겠대요. 우리 둘이서 배를 타고 섬에 가서 어르신들 머리를 깎아드리고 같이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돌아오는 거예요. 첫 번째 갔을 때보다 두 번째 갔을 때가 더 좋았어요. 어르신들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세 번째, 네 번째 갈 때마다 어르신들과 더 가까워졌어요. 이제는 이름도 다 알고 어떤 분이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시는지도 알았어요. 언젠가 할머님께서 우리는 자식들도 몇 년에 한 번 본다며 매달 와주는 제가 더 자식 같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어요. 제 아들, 딸도 연락을 거의 안 하니까 할머님 마음 너무 잘 알죠. 그 마음이 너무 씁쓸했어요. 그래도 제가 자식 같다고 느끼시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역할을 해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 그러다 보면 정작 나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되기도 하죠. 저도 그랬어요. 67년을 살면서 나는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고 누군가의 역할만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나로 살 수 있다는 걸, 그리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미용실 단골 손님들과 대화 나누고 슈퍼 사장님과 반찬도 나눠 먹고요. 영숙이와도 매일 왕래하며 잘 지내고 섬에 계신 어르신들도 저를 기다려주시고 요즘 정말 행복해요.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정말 그렇네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나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실까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서워도 괜찮아요. 저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한 발짝 내디드니까 길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언제든 어디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시면 별별 이야기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친구분들께도 공유하셔서 함께 들어보세요.